이번 주제는 미래사회 직업 역량 제고 방안입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서서 아까 이제 소득보장 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 역량 제고 방안 정책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시계 속에서 우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남재욱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으로는 마찬가지로 직업능력개발원의 반가운 박사님께서 토론에 나서 주시겠습니다. 우리 남 박사님 20분을 목표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남재욱입니다. 미래사회 직업역량 제고라는 제가 하기에 좀 어려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료에는 아닌데 화면이 좀 잘리는 것 같기도 한데 부제를 생산성과 사회권을 위한 성인기 역량 개발이라고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에 이제 허재준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도 변하고 있고 기술도 변하고 있고 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고 이제 이를 둘러싼 많은 환경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과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제시하고 그 과제들의 아주 기본적인 방향 수준에서 논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제 입체적인 차원에서 이 과제들을 살펴보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과제들이 또 주요한 정책들이라서 디테일까지 논의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량이나 지평이 좀 맞지 않아서 그런 수준의 논의들을 하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그런 전제하에서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이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많이 했죠. 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도 크게 변하고 있고 이 기술이 변하게 되면 처음에는 일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논의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직무가 바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존의 인간이 하던 역할 중에 일부분은 기계가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일자리의 구조도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당연히 인간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이제 많이 나왔던 연구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반복적인 어떤 직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직무의 어떤 그 비중이 높은 좀 제조업의 생산직이라거나 아니면 좀 단순한 사무직 일자리 같은 것들이 많이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주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와 좀 더 사회적인 스킬이라거나 관계를 좀 중요시하는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라거나 이런 일자리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직업 역량들이 바뀔 것이다라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사고력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높은 수준의 어떤 이제 그 인지적 능력이라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인 관계라거나 협업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이런 이제 능력들의 목록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능력이 중요해라는 목록보다는 이 목록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소위 이제 특정적 능력,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성인기에는 많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익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일반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위에 있는 목록들에 있는 능력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훨씬 소프트한 스킬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미래가 정말 어떻게 변할지 완전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인간하고든 기계하고든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본질은 학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높은 수준의 인지적인 스킬과 훨씬 일반적인 수준의 사회적인 스킬이 함께 중요시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하고 변화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하는 경향에서 보면 기존의 기업이 어떤 노동자의 어떤 역량을 축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특정한 직업과 관련된 역량을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해서 배우는 게 취업하는 데 유리한 이런 현재의 시스템들이 좀 안 맞는 미래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미래의 어떤 직업 역량과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역량의 시스템을 미래에 그러면 이런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냐라고 고민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생산성이라는 측면입니다. 인간의 이제 노동자의 직업적인 역량하고 생산성을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신성장 이론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식과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식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숙련의 인력이 중요하고 뭐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제 인구 고령화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적으로 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과 연계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사회권이라는 측면을 조금 강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생산성이라는 거는 기존의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복수의 균형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인간의 어떤 모든 노동자의 어떤 숙련이나 역량을 중요시하기보다는 특정한 핵심적인 인력의 역량만 중요시하고 나머지는 기계로 돌리는 이런 방식도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이 그런 방식에 가깝게 성장해 왔고 미래에도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면에 우리가 사회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일자리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해지는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은 1차 분배에서 노동시장에서 내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생산성을 발휘해서 이제 그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개입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이제 뭐 재분배가 됐던 다른 방안이 됐던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이렇게 노동시장이 급변해서 적응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라는 것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불균형적으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고 교육 수준이 낮고 뭐 소득이 낮고 이런 이제 계층들이 더 큰 피해를 볼 필요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권적인 관점에서 직업 역량을 개발하고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봐서 생산성과 사회권이라는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기존의 이제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기존의 한국의 직업 능력 개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논의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도 기업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가 이런 영향 그 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에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뭐 한국의 직업 역량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인 기업 이제 노동시장의 체계를 조금 이제 문제점으로 조금 쪼개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개인 수준을 일단 살펴보기 위해서 좀 이제 국제 비교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건 OECD에서 피약 국제 성인 역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도출을 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한국은 중간에서 좀 아래쪽에 있죠. 22개국 중에 16번째 정도의 직업 역량 개발, 직업 능력 개발 이런 이제 시스템 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38% 정도가 참여했다라고 응답을 해서 뭐 중간보다는 좀 더 낮은 이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나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참여할 의사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역량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좀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실은 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 운동할 생각이 있지만 바빠서 운동을 못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처럼 참여할 의사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요라는 게 개인의 어떤 의사와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이 사람의 의사가 수요로 가는 것을 막는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 개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봤고요.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평생학습 개입 신태 조사에서 왜 이제 참여를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라고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데 못했다는 사람에게 물어본 이제 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은 시간이 없었다. 아까 제가 운동 비유한 거하고 비슷한 답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내가 이제 참여할 만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별로였다. 인프라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설이 별로였다. 그리고 정보가 부족했다. 동기나 자신감이 없었다. 학습비가 부담스러웠다. 이런 정도의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응답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영역을 조금 나눠서 어떤 시간과 소득의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의 문제, 또 어떤 동기 자신감이나 정보의 문제 이렇게 나눠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정책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렇게 이제 연결시켜 본 게 뒤에 이제 내용들입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나온 게 시간이니까 이제 시간을 봤습니다. 이제 취업자가 가장 시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어떤 장시간 노동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들이 있지만 장시간 노동 체제라는 표현을 이제 백유식
노동연구원 원장님이 예전에 연구해서 썼었는데 물론 다른 연구들에서도 쓰였을 표현입니다만 이 체제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오래 일하는 걸 전제로 노동시장 자체가 짜여져 있다 하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 과연 워킹할 시스템이냐 우리가 일단 성인기의 생애 주기에서 요구되는 과업들의 종류도 과거에 비해서 요즘 이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많이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최근에 이제 젊은 층의 어떤 지향은 훨씬 더 큰 상황이고 또 이런 또 생산에 있어서도 인간의 어떤 요소 투입으로 인풋을 많이 넣어서 생산성을 올리는 시스템은 지났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방식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의 안정성을 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최근에도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뭐 더 유예를 해야 된다,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시간 선택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부과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좀 시도가 됐었습니다. 이전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좋은 시간제 일자리 얘기하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려서 뭐 고용률 70%를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연근무제 또 도입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고용보험에는 유급휴가 훈련 제도도 있죠. 근데 이 제도들이 다 잘 워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정책들로 아까 말씀드린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체제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이제 어떤 내가 미래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는 역량 개발을 위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선택이 노동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소득 노동 인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단위당 생산성이 낮고 단위당 소득이 낮다 보니까 장시간 일을 해야 어느 정도 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먹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역량 개발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시간 없이 장시간 노동하면 몸도 힘들잖아요. 역량 개발을 위한 어떤 고민을 할 시간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경우는 노동시장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또 특성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주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득 보장이라거나 훈련비 지원에 대한 제도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한국의 노동인구 대상의 소득 보장 제도가 이런 식의 어떤 생애의 어떤 선택 이런 걸로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상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거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조금 더 올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다, 프로그램 시설이 후지다 이런 이제 이유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민간 훈련 시장 보면 이제 아마 요 방송을 보거나 참고하고 계실 많이 이제 사회복지 쪽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한국의 수많은 사회 서비스 시장과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유사 시장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품질 서비스 균형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98.8%가 민간 기관이고요. 민간 기관 중에 한 60% 정도가 연훈련 인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재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낮은 비용의 서비스를 낮은 품질로 만들고 이거를 이제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는데 구매하는 사람은 어쨌든 정부에서 일정하게 보조가 되니까 그냥 그 낮은 가격의 저품질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 그러면서 그럭저럭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역량 개발해서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제 교육 훈련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의 질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의 어떤 역량에서도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서비스가 사실은 저는 직업 역량 개발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 불균등을 공적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공공 고용 서비스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숙련이나 저소득 노동 인구 같은 경우는 당장 훈련을 뭐 시키고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역할도 사실은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공공고용 서비스가 해야 되는데 현재 공공고용 서비스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에 놓여 있는 개인 수준에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수준에서의 문제로 조금 넘어가서 보면요. 요거는 사실 오늘 토론하실 반가운 박사님 연구에서 제가 많이 참조를 한 내용인데 요 그림도 반 박사님 연구에서 인용한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노동 기업에 대한 이제 연구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 일종의 저숙련 균형이다. 뭐 저숙련까지는 아니고 중간 숙련은 된다. 뭐 이런 논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냐하면 노동자의 숙련에 투자하기보다는 자본 투자를 초기부터 많이 하면서 사업화를 했고 투자한 자본의 효율성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이 장시간 노동이었다라는 거죠. 노동자는 그렇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의 요인이라기보다는 또 고정비를 최소화해야 되는 대상.
보장이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비용 감축을 위해서 내부 노동 시장은 최소화하고 외부 노동 시장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기업 입장에서 노동자의 숙련에 당연히 투자할 유인이 적어지게 되고 숙련을 경시하는 기존의 어떤 생산성 체계가 강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문화나 경영 관행도 뭐 노동자 개개인의 어떤 숙련이나 이런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좀 위계적으로 숙련 투자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귀결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 인용한 이제 연구들에서 보면 좀 실증적으로 한국 기업의 낮은 역량에 대한 어떤 활용, 그리고 이제 요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역량에 대한 투자,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있는데 역량에 대한 투자도 낮은 그런 상황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열심히 이제 그 노동자들 혹은 노동 인구에 대해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해서 이 사람의 역량이 높아져도 그게 기업에서 잘 활용될까? 뭐 활용이 안 되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역량에 대한 투자할 유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단위에서의 어떤 문화, 뭐 조직 문화, 체계 혹은 뭐 생산성을 취하는 방식 이런 것에도 사실은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수준은 너무 많이 얘기된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외부자성을 가진 노동자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제 이동성도 매우 낮아서 분명하게 분절이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분절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노동자는 뭐 일종의 지대 비슷한 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역량에 투자할 유인이 적어지고, 외부 노동시장의 노동자는 역량 투자해봤자 이동성이 낮아서 내부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 힘드니까 역시 투자 유인이 감소되는,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부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역량을 투자할 유인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중 구조를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한국의 노동시장 특징이 이제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 앞에 이제 발제에서 많이 다루어졌습니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또 최근에는 이제 ILO에서 종속적 계약자라고 표현하는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기존의 기업을 이제 기업의 역할, 사용자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고용보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떤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으로 이 사람들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우리가 어떤 노동의 이동성이라든가 단속성이 증가되는 현상은 이미 많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사실은 나타날 것으로, 왜냐하면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노동력을 구매하는 것, 그러니까 고용이 아닌 방식으로 노동을 수취하는 것이 기업으로서 굉장히 점점 더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기업 중심의 어떤 그 기업을 전제로 해서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중 노동 시장 관점에서 일종의 유연 안정성 그리고 기업 횡단적인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논의를 제시를 했고요. 이건 시간상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중 노동 시장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일종의 유연 안정성. 그러니까 노동 시장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지만 대신에 뭐 사회보장이라든가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근데 한국의 경우는 사실은 아주 소수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결과 수준에서의 노동시장 외부 소양적인 유연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의 노동시장에서는 뭐 유연성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좀 내부적인 유연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내부적인 유연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숙련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도 지금의 연공급 체계를 기업 횡단적인 체계로, 그러니까 직무급 체계나 이런 체계들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기사 보니까 공공 부문에서 노동이사제와 직무급제 전환을 교환하는 거를 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모색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부분이고요. 기업이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역량을 많이 활용하게끔 할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기업의 뭐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기업에 직접 개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너칭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이미 부분적으로는 시행되고 있는 게 일터혁신, 컨설팅 뭐 이런 사업들인데 이제 이 사업들
지금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지 않고, 그리고 특히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참여가 좀 저조해서 실제로 성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는데, CSR에 대한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CSR, 내부의 인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부가 어떤 공기업에 대한 평가라거나 정부 차원의 포상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내부 CSR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걸 좀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면 SRI의 기준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모색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SRI가 하나의 투자 행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CSR을 조금 촉진하는 행위라고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잘 만나는 지점이 저는 내부 노동자의 역량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기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개인 단위에서는 개인 주도의 역량 개발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 주도의 체계가 지금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노동시장에서의 역량 개발이 개인의 사회권으로 개인에게 부착된 권리가 되지 않으면 보장되기 어렵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숙련이 중요해진다라거나 노동시장에서 이동성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변화들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제 국민내일병카드 같은 개인 주도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확대되고 강화돼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후형 공급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지금 있는 민간 교육훈련 기관을 뭐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시장적 수단의 서비스 질 관리를 저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관의 인증 단계에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대신에 미래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심사 단계에서는 조금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훈련비 지원에 대한 단가 체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 대신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해서 역량 중심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역량이 좋아졌는지를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식을 마련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관리를 해야 질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의 교육훈련 공급기관 역할 확대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계속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하는 능력이라거나 일반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학을 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부의 어떤 평생교육 체계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과 거버넌스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개인의 시간과 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일단은 이미 취업해 있는 임금 노동자의 시간 결정권에 대해서는 제도들이 지금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어떤 체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이제 공적으로 뭐 몇 년 지난 사람은 무조건 훈련을 시켜 뭐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의 시간 결정권을 권리로서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21년부터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이제 보장 그 남녀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서 노동자가 자기 삶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좀 반영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에 이제 고용보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부분 실업급여라든가 실직의 사유에서 어떤 역량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기존의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와 역량 개발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 고용보험이 무슨 보편적으로 모든 노동인구가 받는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계좌제 방식이 됐든 참여소득 형태가 됐든 뭐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의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개인이 자신의 역량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역량 개발을 받고자 할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보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됐든 있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모색은 앞으로 필요하겠다라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고용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불균 등을 해소하고 사례 관리, 생애 진로 지원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접점의 확대라거나 아니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원스톱샵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든가, 또 사회 서비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전달 인력의 일자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라든가 이런 이제 과제들이 지금도 강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강조될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제일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변화가 지속적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nly change is constant라고 영어로 써봤는데, 변화가 지속될 것이고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적응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역량 개발 체계들의 포괄적인 변화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상호 좀 보완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광범위한 주제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개인 주도의 역량 개발하는 거를 이제 초점을 좀 두고 이거를 위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제권이라든지 같이 거기에 이제 훈련 기간의 소득 보장 문제라든지 또 경영 차원에서 일타협신 차원에서 이게 함께 가져야 되는 문제라든지 훈련 기관의 문제, 교육부와 노동부가 나는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도 좀 어떻게 하나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그러나 꼭 우리가 짚어줘야 될 문제점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반가운 박사님께서 한 7분 정도 죄송합니다만 7분 정도 내에서 조금 부연 말씀 또 코멘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자의 내용에 거의 다 동의하기 때문에 토론할 게 특별히 없고요. 각 주를 좀 더 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 약간 반론까지는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걸 미리 말씀드리면 적응이란 표현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댑테이션. 미래에 필요한 역량 결국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것은 아마 저자가 적응이란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적응은 긍정적 의미도 있고 부정적 의미도 있거든요. 나 못 살아도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래.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으며 또 적응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분명히 그런 의도로 적응을 쓰진 않았기 때문에 뭐 학습할 수 있는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워딩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다 이제 동의하면서 각주입니다. 일단은 미래에 필요한 능력은 토론자도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스페시픽한 스킬이 아니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기술 충격에 대한 어떤 대응을 아큐페이션 레벨로 했었어요. 이런 기술 필요해서 이런 수요가 있으면 이런 직업 하나가 만들어서 대응했는데 이제 미래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개별 아큐페이션 내지 잡 안에 있는 태스크별로 나의 태스크 2번, 3번과 남의 태스크 2번, 4번, 5번을 합쳐서 기술 충격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응을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기 위한 것. 또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협업하는 능력이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개별 태스크별로 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 또 생산성이 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고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그럼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표자가 말한 것처럼 잘 가르치는 문제, 좋은 훈련 기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습할 수 있는 동기부여, 개인의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가입니다. 여가. 리크리에이션이 노는 게 아니고 리크리에이션 될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직업능력 정책에서 학습을 취업이랑만 자꾸 붙였는데 일 학습 여가라고 할 때 이제 학습은 사실 여가랑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빠 죽겠고 힘든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훨씬 더 내가 학습의 고도의 스킬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를 주는 어떤 것들 이제 그것을 이제 린 생산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슬랙이라 그래서 낭비 제거 요소로만 보는데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낭비 요소가 아니고 학습을 위한 투자의 요소일 수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학습을 위해 중요한 메타인지 같은 게 아주 낮은 걸로 국제 비교에서 나오는데 이 메타인지가 왜 낮은지에 대한 뇌과학적 증거들은 사실은 우리 흔히 하는 멍 때리기, 내 자신을 반성하고 추론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그래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쉴 때랑 많이 관련이 된다는 최근에 이제 실증적 증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측 전두엽 피질, 전방 대상 피질 이런 것들이 다 쉴 때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로 좀 적극적 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득 보장 정책,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투자 정책이랑 좀 붙어야 된다.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이 이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기존의 생산성 논의, 사회권 논의를 한번 결합해보자. 성인학습에서도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의무교육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회권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성인들이 하는 그런 교육은 사회권이 아니고 생산성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을 앞으로 더 이제 만들어 나가고 주장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지점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중등 교육까지를 의무 교육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까지만 배워도 평생을 공동체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또 헌법적 권리인 직업을 갖는 어떤 그걸 갖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진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은 기술에 의한 숙련의 진부화, 그 다음에 또 고령화를 통한 핵심 노동 인구의 생물학적 또 숙련의 태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과연 중등 교육까지만 가지고 그런 어떤 공동체 시민으로서 좋은 판단을 내리고 직업적 어떤 학습할 수 있는데 타당한 것인가? 또 오래 살아야 되는데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학적으로 항상 이런 교육 훈련 얘기할 때 나오는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이야기.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내가 똑똑해지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제가 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교육 훈련 직업 성인 역량 1원 투자하면 사적 이익은 한 3원 되고 또 사회적 이익도 3원 돼서 합치면 6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원에 우리나라 세금 GDP율 한 20% 곱하면 1.2원 정도 순수 남기 때문에 1원 투자에도 사실 남는 장사인 거고요. 항상 그래서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소 투자될 수밖에 없다. 자부담 부담 안 주더라 확 낮추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훈련 투자가 왜 안 되느냐? 개인은 시간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도 발표한 것처럼 일터에서 그렇게 스킬을 활용하는 그런 생산 과정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나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고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역량 활용이 부족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위계적인 조직 문화들도 사실은 기술적 요인 못지않게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계적이면 한 명만 똑똑하면 되죠. 뭐. 나머지는 똑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율과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개별이 역량을 갖고 스스로 롤 책임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항상 그 역량과 자유는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스킬 디맨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해야 된다 볼 수 있고요. 끝으로 또 사회권과 생산성이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이 뭐 센이 말한 역량 개념이나 그것을 실제 지표로 얘기한 누스바움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핵심 역량으로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결국 경제 성장하고 GDP 올리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헤도닉적인 행복이 아니고 좀 유다이모니아 차원에서 행복을 바라본다면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누려야 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누려야 될 다양한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당위론적으로 또 정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생산성과 사회권을 연결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더 해나갈 수 있는 연구가 되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권으로서의 학습이 어떻게 좀 돼야 될까라는 걸 좀 정당화하고 좀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남재 박사님 뭐 서로 뭐 칭찬하는 그런 토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1, 2분 해주시고 짧게 이야기. 네. 네. 제가 토론자 섭외를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요 아이디어들을 정리하는데 반 박사님 연구 도움을 많이 받아서 조금 제가 정리한 거를 한번 서로 체크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섭외를 해서 그렇다 보니 이제 제가 잘 정리를 한 결과 우호적인 토론이 된 것 같고요. 말씀대로 저도 사회권으로서의 사실은 그 이제 이 역량 개발 요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잡은 게 저희 연구진들 내부 논의에서 그때 이제 줌으로 토론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얼핏 언급을 했는데 다른 박사님들이 그걸 좀 앞으로 좀 내세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았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면 박 박사님 말씀대로 더 이제 좀 좋은 그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이미 유사시장으로 민간 위주의 체계가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갑자기 어느 날 뒤엎어서 공공이다 공급하자 이렇게 갈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민간의 플레이어를 인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체계에서 사실은 민간에서 일정한 수준 이하는 퇴출되는 거를 감수하는 수준의 우리가 서비스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가 미래 사회에서를 우리가 놓고 보면 핵심은 그 성과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전 단계에서 어떤 인프라가 있고 이런 거 검증하고 뭐 프로그램이 얼마나 뭐 직업 관련성이 있고 이쪽 직종이 얼마나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취업률이 좋았고 이게 이제 그동안 주로 평가하는 기준이었는데 사실은 취업률보다도 실제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역량이 좋아졌는가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시장에서
그 규제적인 관점에서의 서비스 질 관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연관돼서 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뭐 남재호 박사님도 좋고 방금 박사님도 좋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재호 박사님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훈련 기간 문제만 아니라 한층 더 위로 가면 교육부의 평생학습 체제와 고용부의 뭐 하면 직업훈련 체제가 사실 병행해서 분리돼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같이 가야 될 그럴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설계를 하고 어떻게 좀 이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을까요? 단초가 되는 게 뭘 것인지 한번 좀 먼저 남 박사님 해주시고 또 방경 박사님도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이게 사실은 기존의 두 가지를 분리해 놓은 게 굉장히 인위적인 저는 체계였고 지금도 그렇게 좀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받는 대상자가 물론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노인들이 정말 여가 차원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 교육부에서 하는 시스템도 상당한 비율이 직업 관련성이 있는 이제 교육들을 하고 있고 이게 중첩되어 있는데 부처로 분류되어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쪽에는 내일 배움 카드제를 확대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최근에 또 물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까지 얘기되진 않았지만 뭐 전국민 장학금 하겠다고 또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쪽에서 전국민 장학금으로 제공하고 이쪽에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제공하고 근데 사실은 제공되는 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니까 이거는 거기다가 이제 미래로 갈수록 직업 관련성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둘 사이를 구분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 좀 고려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직업 역량에 대한 재원을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직업 어떤 기존의 전형적인 고용관계가 약화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 기금에 더 이상 많이 기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일반 조세라는 어떤 새로운 재원이 들어오면서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그러면 이 둘을 기금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재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거버넌스를 좀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사님도 간단히 네, 뭐 말씀드리면 1분 내로 해주시죠. 고용보험에다가 고용보험 1, 2조보다 더 큰 금액의 일반 회계를 붙여서 보험의 성격을 조금 희석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 과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시픽보다는 좀 제너럴한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양질로 가려면 지금 훈련 기관으로는 안 되고요. 지방대가 됐든 대학의 기능들을 어떻게든 좀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현 직장에서 내 숙련이 극대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 3년밖에 안 돼요. 회사에서. 3년이면 다 배울 만큼 배웠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포도주의적 교환 관계는 뭐냐면 장기 근속을 기반으로 생산성과 임금을 교환하는 거였는데 그걸 강화할 거냐? 아니면 한 3년 정도 이 회사에서 배우고 또 2, 3년 뒤에 배우고 할 때 그걸 연결시키는 핵심 역량은 뭐냐면 또 제너럴 스킬이 있어야 그 스페시픽 스킬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업으로 터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다른 방식으로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킬 땐 결국 제너럴 스킬과 또 사회보장이 이제 같이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될 여러 주제들과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감사의 마음으로 좀 박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